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과 세상이 보이는 시간 아침경제 골든타임 박현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수입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네, 강변에 살고 싶다는 분들은 많지만 강변 아파트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강변 아파트, 굉장히 낮은 가격에 분양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한강 도망권에 분양가도 저렴한 아파트 분양되고 있다는 소식, 직접 어떤 곳인지 한번 알아보시죠. 네. 지방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이인화 씨. 최근 서울로 직장을 옮겨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는데요. 하지만 형편에 맞는 집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올시요. 지금 하나 있는데요. 예약이 돼 있거든요. 없어요. 아예 없어요. 바로 나오면은 하루 이틀 사이에 다 계약이 되고. 말로만 듣던 전세난 때문에 집을 둘러볼 기회조차 없는 현실. 인화 씨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이렇게 아파트들이 많은데 여기 제 집 하나가 없다는 게 참 씁쓸하네요. 전눈, 전셋값, 도찐, 개찐, 내렸으면 좋겠다, 도찐, 개찐. 전세가 고공행진에 매물까지 부족한 이상현상.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주택시장.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자고 일어나면 껑충 뛰는 게 요즘의 전셋값이라고 하죠. 현재 국내 가구 중에서 전세 비율은 20%. 하지만 월세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전세난에 지쳐 이제는 매매 시장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한 성원 씨. 하지만 깡통 전세에 대한 불안감과 매년 오르는 전세값 때문에 집을 구매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람들이 제 주변에서도 아파트 분양을 많이 받고 있고 제 친구들도 그렇고 받고 있어서 저도 이때가 아니면은 못 살 것 같아서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최근 집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신규 아파트 분양사무소를 찾는 발걸음이 크게 증가했고 매매시장 분위기도 과열되고 있습니다. 네, 1차 분양은 이미 완료되어 있습니다. 전세난이나 분양가 상승 등 부담감 때문에 적정한 시기를 놓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 때문에 열기가 뜨거웠고 2차 분양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매매가 활발한 것은 지난 2006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전세 금액이 상승하고 매매 가격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세 보증금에 대한 전세입자들의 불안감 이런 것들이 상승하다 보니까 자기 집으로 사는 것이 주거의 안정 측면에서 지금이 타이밍이라는 판단 하에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규 매매자들에게 주목받고 있는 지역은 서울 외곽의 김포, 미사, 위례, 광교, 운정 이 5개 지역. 그중 미사지구를 찾아가 봤습니다. 올해 2월 이곳에 입주하게 된 민정희 씨. 어린 3명의 자녀들을 위한 주변 환경 여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는데요. 아파트 단지와 5분 거리에 학교가 위치해 있어 편리와 안전 모두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당연히 너가 생각해도 가깝고 좋지. 걸어오기도 전에 편하고. 학교에 비하면 엄청 가까워. 정희 씨는 몇 년 전만 해도 집 살 계획이 전혀 없던 평범한 세입자였는데요. 나날이 오르는 전셋값 부담 때문에 이곳에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래도 2, 3년 후 정도면 저희 블럭 바로 앞에는 지하철도 들어올 거고 마트도 대형마트가 들어올 거기 때문에 저는 되게 만족하고 들어왔어요. 이곳은 지난 2009년까지 그린벨트 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돼 있어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조정 경기장과 어우러진 자연공원 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어 앞으로 들어설 다양한 시설에 대한 관심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어떤 시설이 들어설 예정인가요? 여기는 그 하남 미사 강변도시의 중심 권역입니다. 그래서 관광 및 여가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고요. 저 뒤편에는 이제 교육 특화 시설로서 대형 학원가들이 이제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 편에는 이제 자족 시설이 들어서서 대형 유통이나 지식 산업센터가 들어서는데 입주민들의 그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오는 2018년 개통 예정인 지하철 5호선 그리고 서울 외곽 순환도로와 올림픽대로가 인접해 강남까지 10분 이내 도착할 수 있는 등 편리한 교통망이 형성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대형 쇼핑몰과 병원 등 각종 위락시설까지 갖추게 됩니다. 한강이 인접한 강변도시답게 일부 아파트의 구조는 주변 조망까지 누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최근 주부들이 선호하는 트렌디한 내부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현재 이곳의 분양 예정 아파트는 공공 부분 한 단지와 민간 부분 두세 단지만 남아 있습니다. 실제 한 아파트 청약 접수는 약 6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1순위 마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남에 살고 있는 채영 씨도 이번 기회에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데요. 전세값이 계속 치솟고 또 전세 말리 기간도 다 되어가고 이게 집도 내 집 마련도 해볼 겸 해서 이 지역이 또 더군다나 그 아이들 교육 환경도 괜찮을 것 같고 교통적으로도 왔다 갔다 하기에 참 괜찮을 것 같아서 장기적으로 여기서 좀 머물 생각을 가지고 알아보고 있어요. 하지만 채영 씨의 고민은 바로 대출금에 대한 부담. 현재 정부도 채영 씨와 같은 신규 매매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주택기금과 대한주택보증 등을 통해 다양한 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세 대란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복잡한 도심을 벗어난 후에야 느낄 수 있었던 느긋한 삶이 정희 씨 가족에게 커다란 행복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몇 분 안에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되게 빨리 하지 않으면 뭔가 쫓기는 느낌에 살았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학교도 바로 집 앞이고 느긋하게 아침 먹고 마음이 일단 너무 편해지니 아이들한테도 제가 하는 말톤도 좀 부드러워지고 아이들이랑도 좀 서로 웃을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복잡한 도심을 떠나 편리와 쾌적함, 자연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도시에서의 여유로운 삶. 전세 대란 속 돌파구를 찾기 위한 서민들의 새로운 선택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자살 때까지 퍼뜨려주마. 돈을 보내지 않으면 자살할 때까지 영상을 유포하겠다. 이런 공갈 협박으로 10억 원을 갈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는 이상하게도 모두 남성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건일까요? 김태현 변호사가 사건의 정황 살펴주시겠습니까? 예, 이 프로 보고 계시는 남성 시청자분들이요. 절대로 모르는 여자분이 스마트폰 채팅에서 알몸 채팅하자 그러면 하시면 안 됩니다. 1년 동안 800명이 10억을 뜯겼습니다. 만약에 돈을 주지 않고 버틴 사람까지 하면요 1000명이 넘습니다. 이게 이른바 몸캠 피싱 조직이라는 건데요. 이 사람들의 범행 수법이 굉장히 치밀하고 악랄합니다. 일단 스마트폰 채팅 사이트에서요 남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인 척 가장해서 남성들과 채팅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유도를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알몸 채팅을 하자. 나도 보여줄 테니 당신도 보여달라. 이렇게 해서 유도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알몸 채팅 시작하기 전에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그 피싱 프로그램을 저장을 해가지고요. 거기서 전화번호부와 연락처, 인적사항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빼냅니다. 그리고 본인은 음란 동영상을 틀어주면서 피해 남성들에게 음란행위를 유도하게 되죠. 그것을 촬영하고요. 예전에 빼갔던 그 전화번호부나 인적사항 등이 있으니 그때부터 협박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너의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이 동영상을 퍼뜨릴 테니까 그러지 않으려면 돈을 달라. 자살할 때까지 퍼뜨려주겠다. 우리는 경찰도 포기한 조직이다. 이렇게 치밀하게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들은 대학생도 있고요. 회사원도 있고요. 의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견디다 못해서 돈을 주게 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대출까지 받아서 그래서 돈을 줬다고 합니다. 이 피해액이 1년 동안 800명에 10억에 달합니다. 근데 이 조직들이요, 얼마나 치밀한 조직이냐면 총책, 인출책, 유인책, 공갈책 이렇게 기업형 조직으로 운영을 하고요. 또 수익 분배도 본인들이 한 일에 따라서 성과급제로 배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조직을 확대 나간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그 총칙의 지인들, 이 지인들에게만 범행 수단을 삼았었는데 이게 수입이 짭짤하다 보니까 결국 피해자를 확대해서 피해자가 1000명 단위까지 늘어나게 된 것이죠. 결국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적발이 돼서 모두 다 검거되고 주모를 비롯한 5명은 구속까지 되게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1년에 걸친 이런 몸캠 피싱의 피해자 800여 명이고요. 피해액만 10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조직적인 이런 몸캠 피싱의 피해자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라는데 협박 과연 얼마나 잔인하고 또 교묘하게 이루어지는지 저희가 그 실제 상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가워요. 예. 상황 파악은 끝나셨고? 예. 네, 상황 파악이 안 끝나셨으면 제가 상황 파악 시켜드리려고 했어요. 예. 현재 오성지 자이영상 총 7편 녹화 잘 되셨고, 사장님 신상, 자택이치, 사장님 휴대폰까지 고대를 중에 세팅이 잘 되셨습니다. 예. 모든 자료 삭제 비용은 300만 원이에요. 사장님께서 깔끔하게 입금하실 경우 원본 파일을 영구 삭제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인증을 해드릴 거고, 사장님께서 뭐 돈을 보낼 수 없다 혹은 돈을 빌릴 수 없다 이럴 경우 제가 죄송한데 말씀하시고 전화를 끊으시면 돼요. 어떻게 한 50만 원에 쓰시면 안 돼요? 지금 너무 장난하죠. 돈이 없어가지고. 장난하죠. 제가 그러면 사장님,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300만 원 구해올 수밖에 없는 상황 만들어드릴게요. 지금부터 일단 사장님 휴대폰에 있는 랜덤진 50명한테만 사장님 자의 영상 전송을 하겠습니다. 섬찟합니다. 굉장히 섬찟하네요, 진짜. 저런 협박을 받고 과연 네. 돈을 안 보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인 50명에게 영상을 보냈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저게 그 말을 들어보면요, 뭐 우리 협박할 때 보면 뭐 야 또 뭐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목소리 강한 목소리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지막 이렇게 조용조용한 목소리를 하는 게 피해자 입장에서 이게 더 무서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아는 지인도 저기 이제 한 건 아닌데 저런 제의가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 해외에서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채팅을 안몸 채팅을 하자. 근데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런 걸 하지? 너무 이상해가지고 안 했다는 건데. 아마 이제 제 아는 지인도 만약 했으면 또 저런 일을 당했겠죠. 이게 굉장히 좀 치밀하고, 이거 어떻게 보면 남자들의 심리를 이렇게 잘 좀 이용한다고 그럴까요? 왜냐면 남자들 입장에서는 다른 거 몰라도 저런 게 이제 알려지는 게 가장 치명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게 만약 찍히면은 돈을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죠. 돈을 주고도 실제로 신고하지 않은 사람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럼 피해 규모는 지금 파악된 것보다 훨씬 더 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우리 남자들 입장에서 차라리 내가 몇백만 원 쪘다고 생각하면 알지, 이걸 내가 피해봤다고 해서 경찰 가서 조사받고 이런 거를 더 싫어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피해자가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은 높다고. 예, 300만 원이라는 금액도 그런 것 같습니다. 300만 원 마련해서 내라 뭐 5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까지 제한을 했다고 하는데, 300만 원 정도 빌릴 수도 있는 돈이고, 이 돈만 내면 유포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마련해 볼 수도 있는 돈이라고 생각해서 피해자들이 신고를 안 하고 돈을 마련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니, 저게 만약에 걸려들었다면, 웬만한 사람이면 이게 이제 3,000이라면 이게 너무 큰 돈이니까. 못하죠. 그런데 300이면, 이거를 신고를 할까, 300 내고 그냥 정리할까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거의 90% 이상은 300 내고 그냥 조용하게 정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모델을 절묘하게 만들었는데, 배역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저 목소리는 거의 영화 배우나 성우 목소리지, 저게 섬찟한 목소리 아닙니까? 돈을 마련해서 주고 나서도 굉장히 불안할 것 같아요. 어디선가 흔적이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저 목소리 나지막하게 해서 이제 상대방이 돈이 없어서 얼마에 안 되겠습니까? 장난하쇼?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섬찟한데 참 듣는 입장에서 남성분들이 여성이 접근할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우리가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EXE 파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실행 파일을 다운로드 함부로 받으면 안 된다는 게 이미 다 널리 알려졌습니다. 거기가 해킹 바이러스고 거기에 다 있다고. 근데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APK 파일이라고 이제 신종 과거 컴퓨터에 있는 EXE 파일 같은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파일이 들어가면은 마치 과거 EXE처럼
스마트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안에 뭐 멀쩡한 파일이어도 전화번호뿐만이 아니라 사진뿐만이 아니라 실시간 카카오톡 실시간 검색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이 실행 파일에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스마트폰에 있어서도 예. 함부로 그런 실행 파일을 다운로드 안 받는 것들을 좀 널리 홍보하고 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 저 진행적인 게 300만 원이 최근 대부 업체들이 전화 한 통하면 빌릴 수 있는 딱 그 대출 규모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300만 원을 요구한 것 같고요. 아. 실제 이번에 그 총책이 뭐 수당도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위치 정보뿐만이 아니라 뭐 전화번호부까지 이렇게 깡그리 다 가져갈 네. 수 있는 기술 아닙니까? 이 불법 업체의 총책이 바로 산업인력공단에서 주최하는 대회에서 수차례나 수상을 하기도 한 그런 프로그래밍의 약간 천재적인 그런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하네요. 26살. 예, 저 앱 같은 경우에는 이 주민 줌아웃도 원격 조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알몸 채팅을 하는 순간에서 더 크게 해서 모든 것들, 얼굴까지도 다 같이 저 캡처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저 안으로만 일단 들어가게 되면 전화번호부가 일단 다 털리기 때문에 우리가 전화번호 보통 할 때 뭐 부인, 엄마 이런 것들을 명시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영상뿐만이 아니라 전화번호까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지인 50명, 지인 100명, 부장 뭐 이런 식으로 다 같이 유출을 하고 있어서요. 일단은 이게 저 다운로드를 근데 좀 저 순간에 아마 저렇게 어떤 여성의 메신저가 와가지고 같이 알몸 채팅을 하자고 하는 순간에는 어쩔 수 없이 그 순간에 그 유혹의 그 다운로드를 프로그램 하나 깔아 하는 순간에 거의 대부분에 깔게 되는데 그게 어쩔 수 정말 없습니까? 정말로? 강한 유혹이겠죠. 근데 그거 꼭 참으셔야 되고요. 예. 절대 다운로드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 누가 보내도 아니 저게 뭐 다른 진짜 안 것보다 됩니다. 그냥 네. 그 일반 남성들 가운데 이걸 뭐 정교하게 저 해커들은 아는 게 아니잖아. 스마트폰 모르는데 그냥 어떤 문자가 와서 그 통화하자 아니면 그 채팅하자 했을 때 무신고 누르지 않겠습니까? 무심코 누른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예, 거예요. 있을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예, 그런데 무심코 한번 눌렀을 때 협박이 굉장히 무시무시한데요. 저희가 목소리도 직접 들려드렸지만 뭐 자녀의 어떤 자료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학교 생활 다 하셨다고 생각해라. 뭐 자살하게 만들어드리겠다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학생 번호를 이렇게 불러주면서 아드님 번호죠. 아드님한테 보내드릴까요? 라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협박을 한다고 합니다. 네, 나 오늘 한가해요. 심심해요. 이런 문자가 오면 남성들 특히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다운로드 받으면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네, 주류업체 비상. 법적으로 술을 마셔도 되는 나이는 만 19세입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술 광고를 찍어도 되는 나이는 몇 살일까요? 몇 살인지 아십니까? 24살이라는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법이 개정이 돼서 지금 뭐 바뀌었다면서요? 지금 광고 찍을 수 있는. 개정안은 나이가? 나왔는데 네? 이제 봐야 될 텐데 네. 이 나이가 24세입니다. 24세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게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청소년 나이를 이제 24세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내용은 청소년 기본법의 그 24세까지는 이 출연자, 그러니까 CF 모델이죠. CF 모델이 술 광고, 뭐 기타 담배 광고 등을 할 수 없게 하겠다라는 것을 담은 법안이 일단 나왔는데 이게 좀 일파만파 논란이 좀 커지고 있죠. 아이유 때문에? 아니요, 아이유 때문뿐만이 아니라 과연 24세 미만의 모델이 나왔다고 해서 청소년들이 이 술을 안 먹고 그런 불법적인 행위가 줄 것인가 그 연관성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게 24세 반론입니다. 이 얘기가 나온 게 보니까 첫 번째는 나이라는 것, 그 다음에 광고 모델이 음주에 미친 영향 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나이도 굉장히 애매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이 9세에서 24세인데 청소년 보호법에는 또 19세 미만입니다. 네. 또 민법 미성년자는 20세 미만이에요. 네. 나이가 다 달라요, 법에 따라서. 그래서 이 나이를 24세로 제정한 게 왜 이렇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 참 근거가 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이게 다른 차원의 성인 나이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 뭐 여기서 얘기가 되고 있는 아이유 같은 경우도 23살인데요. 네. 광고를 찍으려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찍어라 이런 말인데 그러면 그때까지 술은 마셔도 되지만 광고 찍는 건 안 된다.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또 하나 근거로 든 게 광고 모델이 나이가 어리면 음주량이 늘어나는 이런 근거를 들면서 이제 광고 모델의 나이를 올렸는데 그렇다면 뭐 20대 후반의 여성이 찍으면 술을 덜 마시고 20대 초반의 여성이 찍으면
더 마시느냐 이것도 좀 근거가 희박한 것 같고요. 뭐 이런 식으로 나이를 따지다 보면 나중에 송혜 선생님이 출연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네. 드는데 이 법안에서 밝힌 내용이 참 이상해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청소년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24세 이하만 광고 출연을 네. 시키기로 했다. 이게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법안이 당초 취지는 실은 그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에 김연아 선수 나왔을 때 이렇게 청소년들에게 우러름을 받는 뭐 그런 운동선수랄지 배우랄지 이런 정치인들은 술, 담배 광고 못하게 하자라는 그 논란에서부터 이 법이 나온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은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 교수님 말씀대로 쑥 빠지고 이제 나이 조건만 24세란 나이 조건만 적용돼서 이번 개정안이 나오게 된 겁니다. 네. 네, 2012년에 김연아 선수가 맥주 광고 출연했을 때 당시 만 21세였고요. 아이유 지난해 11월부터 소주 광고를 했는데 1993년생으로 다음 달에 이제 만 22세가 된다고 하죠. 역대 소주 광고 모델들 한번 볼까요? 정말 역대에 1999년. 메로라 하는 여자 배우들은 네. 모두 다 뭐 소주 광고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영애, 박주미, 김태희, 성유리, 김아중, 이민정 다 이제 역대 소주 광고 모델들이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돌 출신들이 소주 광고의 모델로 새롭게 등장을 한 사례들이 많았죠. 말씀드렸던 아이유, 뭐 효린, 구하라, 현아. 이 중에서 이제 뭐 나이가 걸리는 건 아이유밖에는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게 뭐 설득력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술 권하는 사회가 있는데 술을 안 권하는 사회가 좀 건강한 사회 아닙니까? 네. 한국처럼 술 사기가 쉬운 나라는 또 별로 없죠. 네, 우리가 미국에 가면. 그런데 이제 우리 술집에 소주 마시러 가면 달력 있지 않습니까? 달력은 그 구매자의 눈높이에서 보통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조금 이렇게 수영복 달력이나 비키니 달력. 그러면 너무 이제 아이돌 어린 친구들이 그 모델을 하면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이 술을 마실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 게 옳으냐 그러냐 제가 판단은 못 하겠습니다만 규제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좀 납득이 전혀 안 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근데 왜 이렇게 주류 업체들이 아이돌 연예인들을 최근 들어 선호하는 겁니까? 이게 이제 그동안 많은 광고를 해봐서 자료가 축적됐는데 소주 같은 경우에는 20도 초반에 그러니까 네. 이제 그때 당시엔 19세였었죠. 이제 만 성년이 된 친구들이 했을 경우에 매출이 가장 높고요. 이제 맥주 같은 경우에는 30대 초반에 남성이 했을 때 이제 매출이 높다라는 게 그동안에 데이터로 쌓여있기 때문에 이제 소주 업체에서는 늘 그 당시에 가장 핫한 이제 19세, 20세, 21세의 아이돌 여자 연예인을 늘 쓰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잘 팔리니까 이제 쓰게 됐던 거죠. 또 하나 뭐가 있는가 하면 옛날에 25도, 30도인데 저도주가 나왔습니다. 네. 이제 약한 소주 17도, 18도가 나오면서 그 소주 소비층이 확 넓어졌죠. 여성들이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와인하고 비슷하니까. 그다음에 젊은 층들이 이제 좋아하는 선호도가 높아지는 술이 소주가 되니까 아무래도 모델이 좀 나이가 어려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24세 이하 소주 광고 모델 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주류 업체도 고민이 좀 깊어질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네, 올무 걸린 홍준표. 예,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의혹이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 그의 측근들이 1억 원 중간 전달조로 알려진 윤모 씨를 만나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사실이라면 검찰 수사에 대비한 증거인멸 시도일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윤석모 씨가 이제 돈 배달자 아닙니까? 네. 배달자인데 이제 이분한테 홍준표 지사의 측근 2명이 이제 한 사람은 이제 직접 만나고 한 사람은 전화 통화를 했다는 얘기인데 해서 이제 그 정황을 들어보고 이제 직접 전달 안 한 걸로 하면 안 되겠느냐라는 어떤 그런 내용인데 홍준표 지사가 이제 올무에서 차분하게 벗어나겠다 했는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제대로 올무에 걸려든 뭐 이런 형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현재까지 나타난 거는 일단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오늘까지 아침까지 보도는. 왜냐하면 윤 씨 측이 이걸 녹음을 했다는 거고요. 녹취록이 있다는 거고,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만나서 그렇게 말한 건 맞는데, 잘 좀 얘기해달라는 부탁의 취지였지, 회유나 협박한 건 아니다,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도는 회유나 협박이 아닐지언정, 어찌됐건 간에, 이거 홍 지사가 안 받은 거를 해주면 안 되겠냐라고 말한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현재까지 나타난 건 팩트인데, 뭐 이렇다고 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홍 지사가 윤 전 부사장을 받았다라는 직접 증거는 되지는 않지만, 어찌됐건 간에 윤 전 부사장과 홍 지사의 진술이 지금 현재 갈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검찰이나 법원 입장에서는 홍 지사 말보다는 윤 전 부사장 말에 신빙성이 있다.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오늘 아침까지 보도에 따르면 그 홍준표 지사의 두 측근, 이제 A 씨, B 씨로도 나오고, 혹자 이제 기혁 씨, 니은 씨로도 나오게 되는데, 그 두 명의 보좌관이 모두가 다 그런 회유를 했다. 즉, 보좌관이 받은 걸로 해달라. 저기 나오고 있죠. 예. 이제 또 한 명입니다. 전화를 걸어가지고 안 받은 걸로 해달라고 한 명은 했고, 보좌관을 통해서 대신 뭐 전달한 걸로 해달라고 얘기했다는 것을 진술까지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쟁점은 그 두 명의 보좌관 있지 않습니까? 뭐 A 씨, B 씨건 기영 씨, 니은 씨의 그 증거인멸을 홍준표 지사가 지시를 내렸는지 아니면은 본인 두 명의 보좌관이 또 직접 스스로 충성심에 했는지가 이제 또 다른 쟁점으로 가고 있어서 홍준표 지사가 마지막 올무에 걸리기 직전에 지금 정확히 서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에 방금 저희가 보여드렸던 이응 씨의 입장을 보시면 자 15일 경남도치형에서 홍 지사 만났을 때 윤 전 부사장과 통화한 사실을 이야기했더니 윤 씨가 내게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것 같더냐? 라고 물어봤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 지사 역시 이응 씨나 기혁 씨가 지금 윤 전 부사장한테 전화를 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까지도 저 대사를 보면 또 확인이 되는데 네. 가가지고 너네 두 명이 가서 그 윤 모 씨에게 1억 원을 안 받은 걸로 해달라 혹은 보좌관한테 뭐 받은 걸로 해달라 이런 식의 진술을 시켰는지는까지는 모르는 거죠. 모르겠으나 네, 그러나, 일단 홍 지사가 그러니까 접촉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홍 지사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는 절대 받은 적이 없다. 네. 나는 이 측근들한테 안 받았다고 했는데 이 측근들이 과잉 충성해서 신문기사 보고 우리 지사님 큰일 났구나 라고 해서 알아서 자기들이 하도록 하는 것이다. 나중에 내가 이 사실 보고받고 크게 혼냈다. 아마 오늘 오후나 내일 아침쯤에 아마 이런 식의 변명을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홍준표 지사가 이제 정치적 올무인지 사법적 올무인지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정치적 올무라고 했을 때는 본인을 약간 피해자 선상에 놓고 피해자 코스프레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올무를 푼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증거 인멸을 하기 위한 그런 얘기였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치인들은요 법적인 영역과 정치적인 영역이 전혀 다르죠. 사법적인 영역은 사실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정치는 인식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대중이 무엇인가를 믿는다면 그것을 믿을 만한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억울해서는 안 되는 게 또 정치인의 억울한 그 존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대중의 인식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임인데 지금 그런 차원에서 홍준표 지사가 이런 증거 인멸 시도가 그쪽에서 나온다는 것은 대중의 인식을 오히려 본인에게서 굉장히 멀어지게 하는 잘못된 수를 두고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네요. 네, 홍준표 경남도지사 애초 의혹 초부터 혐의에 대해 극구 부인해 왔는데요. 바로 어제 자신의 처지를 올무에 걸린 것으로 빗댔습니다. 관련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올무에 걸렸을 때는 차분하게 올무를 푼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대처를 해야지. 올무에 얽혔다고 해서 거기에 흥분을 하고 자존심을 잃으면 그 올무는 더 옥죄어듭니다. 내가 평소와 달리 이 사건을 차분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무에 걸린 김성이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칩니다. 올무가 더 옥죄어집니다. 네. 바로 패널들이 말씀하셨던 올무에 대한 얘기가 어제 출근길에 홍준표 지사가 했던 바로 이 말이었고요. 이 말이 회자가 되면서 어제 또 저격수죠. 정청래 의원이 SNS에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보실까요? 올무가 아니라 수갑인 것 같아 풀어야 할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무를 풀려면 차분하게 대처해야 하지만 수갑 풀려면 열쇠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또 했네요. 뭐 하여튼 좀 많이 나간 얘기죠. 유무죄가 확정이 돼야만 수갑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데 예. 저 문제는 뭐 정청래다운 발언인데 뭐 별 새삼스럽지도 않습니다. 정청래 의원의 저런 발언들은. 근데 저게 이제 그 당 입장에서는 최고위원이니까 이른바 중도층, 합리적 중도층의 표 떨어지는 소리도 정청래 의원이 좀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지금 회유를 하려고 했다는 보도가 한겨레 신문이 보도를 했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한겨레 신문이 윤 전 부사장의 또 멘트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네. 돈을 전달한 상황을 확인하는 자리에서 박준하 전 상무와 그리고 이용기 비서실장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을 덮고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홍 지사의 측근들한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또 이완구 총리 예. 얘기죠. 이완구 총리가 바로 자기 지인
어떻게 인척이죠. 인척에게 검찰에 있는 인척에 계속 전화를 걸어서 수사 상황을 확인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검찰청 사무국장이라고 하면요, 이게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네. 검찰청 내부에 보면 조직이 두 가지거든요. 검사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직, 검찰 사무관 조직 두 가지 조직이 있습니다. 검사 조직의 대장이 검사장이라고 하면요, 이 검찰 수사관, 이 행정직들의 장이 바로 사무국장입니다. 근데 그것도 굉장히 높은 자리인데 그 수사관들에 대한 인사권도 갖고 있기 때문에 파워가 막강하죠. 근데 이제 그 충청포럼 출신입니다. 재경지검에 있는 A 사무국장이고요. 저 사무국장이 이완구 총리 인척이라는 말. 예, 그리고 뭐 그렇죠. 충청포럼 출신이기 때문에 성완종 회장이랑도 관계가 있다는 거고, 경남기업 수사 처음 시작했을 때 저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완종 회장에게 경남기업 그 수사 정보 제공 혐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이 터진 다음에 메모가 나온 다음에 이완구 총리 측에서 이완구 총리가 직접 전한 건 아니고 일단 뭐 측근이라고 하는데 어찌됐건 저 국장에게 전화해가지고 수사 정보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A 국장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만약에 지금 검찰에서 나오는 소식은 이완구 총리 측에서 저 사무국장을 통해서 뭔가 불법적인 지시를 했다고 하게 되면, 그럼 또 그건 별도의 직권 남용 혐의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지금 이완구 총리가 뭐 일단 아직 사표 수리는 안 되고 안 됐지만, 아직 현직 총리지만 이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계속 좀 궁지에 몰려가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검찰이 주목하는 건 수사 정보를 미리 빼내려고 한 게 아니냐, 이완구 총리가 그런 부분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일단 뭐 성완종 이 A 국장이 이제 성완종 회장하고도 수시로 통화를 했고 수사 중일 때, 그다음에 이완구 총리 친인척인데 평소에도 통화한 기록은 있지만 이 시기에 좀 통화 기록이 많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완구 총리 일반상 의심을 받는 것은 이 A 국장을 통해서 수사 상황을 개인적으로 좀 알아보려고 했다는 정황이기 때문에 이완구 총리가 좀 더 궁지에 몰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완구 총리가 이제 계속 말 바꾸기, 거짓말을 했던 정황이 드러나고 또 증거 인멸 시도를 계속 했었는데, 이런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서 예전에 그 일본의 2009년에 민주당 대표였던 오자와라는 분이 생각이 나는데, 이분이 이제 굉장히 막강한 후보였지만 사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불법 헌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도쿄지검 특수부에 타겟이 됐는데요. 일단 사퇴를 하고 검찰 수사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얘기했던 것이, 사퇴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국민의 의심이 일정선을 넘어섰다. 그러므로 나는 사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16차례 공판을 받고 3년에 걸친 재판을 거쳐서 무죄가 확정이 됐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는 이미 국민의 여론에서 본인이 준범죄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정치를 할 수 없다 사퇴를 했는데, 그런 것이 좀 반면교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은폐하려고 했던, 은폐 시도를 하고 있는 지금 그 경남도지사 홍준표, 지금 사전에 또 수사 정보를 빼내려고 했던 이완구 총리,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상당히 뭐 궁금해집니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네, 김문 정면 승부.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서 특검 대신 검찰 수사가 먼저라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어제 긴급 기자회견에서 특검 도입을 하자며 기존 방침을 바꿨습니다. 왜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겁니까? 사실 어제 오전에 이제 기자들한테 이제 문재인 대표가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합니다라고 공지가 됐을 때는 저 문제였죠. 두 번째 사면, 참여정부 때 이제 성완종 회장이 두 번째 사면의 어떤 계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가 입장을 이제 정리해서 이제 기자회견을 한다라고 이제 됐는데, 막상 기자회견 하실 때는 그 얘기는 좀 빠지고, 성완종 게이트에 대해서 이제 특검을 하자. 그 다음에 자원외교에 대해서는 상설 특검을 하자.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완종 씨의 두 번째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오전에 그러니까 참여정부의 이호철 민정수석이나 이제 이분들이 그 성명서를 냈는데, 해명서를 그 내용 그대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는 아니 특검은 새누리당이 제안한 것이고 그걸 특검을 다시 하자고 역제안을 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했나 뭐 이런 의구심이 있었는데, 역시 4.29 재보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표가 정치적으로 좀 위기의식을 가지고 뭔가 좀 돌파를 해보려고 기자회견장을 만들었는데, 그 효과는 글쎄 제가 생각할 때 정치부 기자들 얘기 여기 인터뷰를 해보면 전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 효과는 생각보다 문재인 대표가 기대했던 것만큼은 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일단 문재인 대표의 기자회견 이후에 특검 도입 주장에 대해서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별도의 특검법 제정 주장은 일축을 했습니다. 상설 특검법에 의해서 특검을 하는 거는 괜찮지만,
다른 특검법을 만들어서 특검하자는 것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네요. 아니 지난번 대선 때부터 상술 특검 이거 제도화시키려고 무지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네. 상술 특검이 이제 됐는데 그럼 이 A라는 사건은 상술 특검으로 하고 B라는 사건은 이 상술 특검도 못 믿으니까 또 다른 특검을 하자는 얘기는 좀 논리적 모순이고 자가당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문제에서도 문재인 대표가 좀 비판을 받고 뭐 김무성 대표의 지적이 좀 적절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제 이제 문재인 대표가 정말 이거를 전면승부하고 뚫고 나가려고 했으면요. 워딩이 어떻게 나가야 되냐면요. 야, 친박 게이트다. 근데 조선일보 보도 보니까 우리도 뭐 있다며 리스트. 우리 것도 해. 나도 팔다리에 다 줄 각오가 돼 있다. 그러니까 2012년 대선 자금 우리 거 상대방 거 다 까고 특별사무과 전부 다 수사하자. 상설 특검을 맡겨. 이렇게 이제 뚫고 나갔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재인 대표는 오히려 이거 사건 자체를 친박 게이트에 한정을 하고 특검을 하는데 다른 거는 상설 특검법을 해도 이게 야당의 어떤 수사의 공정성에서 야당의 의견을 만드는 별도의 특검을 하자고 합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이 수사 대상을 한정하자는 거거든요. 설사 수사하다가 야당 쪽에서 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건 절대 건드리지 마. 오직 여당 거만 해라는 얘기인데 글쎄 저는 이게 이 특검을 하자는 어떤 그 이미 특검에 대한 거는 청와대와 새누리당 쪽에 나온 얘기인데 그거에 대한 그 응대도 아니고 좀 더 강한 메시지가 나왔어야 되지 않나라는 게 하나 이제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특사 문제인데요. 어제 박상훈 장관께서도 지적하셨지만 특사에 대한 기자회견을 할 줄 알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맨 처음에 이제 논평 발표할 때는 특사 얘기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기자들은 일문일답하니까 이제 특사 얘기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결론은 뭐냐면 제가 어제 이제 문재인 대표 말 중에서 가장 기억나는 건 뭐냐면 특사 아침에 민정비서관을 법무부에서 한 거 그대로고 난 잘 모르겠다라는 거거든요. 문재인 대표가 지금 정치 인문학적 여러 가지 워딩을 쏟아냈는데 제가 봤을 때 어제 이 말이 여론조사를 결정합시다랑 1, 2위를 다투는 워스트 워딩이에요. 왜 그러냐? 당시에 비서실장이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특사가 참여정부에서의 어떤 특사건, 그 참여정부 쪽 주장한들은 MB정부 측에 누가 압력을 넣건 간에 이 비서실장이 그거를 모르고 있다는 건 전 납득이 되지 않아요. 네.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맞죠. 만약에 알고 있는데 난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인 거고 정말 모르면 그건 무능의 상징입니다. 당시 비서실장이 대통령 특사에 대해서 일어나는 일을 모른다고요? 정말 모르면 이건 무능의 상징이에요. 어떤 쪽으로 가든 거짓말하는 건 무능인데 글쎄 어제 저는 이 문재인 대표가 이 기자회견 해가지고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게 훨씬 많고 이 문재인 대표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능력과 내공을 여실히 드러난 최악의 기자회견을 또 다만 그 부분은 강조를 했죠. 노무현 정부에서 특사와 관련해서 돈을 받은 적은 없다. 아니 그럼 어떤 정권이 특사와 관련해서 돈을 받은 정권이 있습니까? 네.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죠. 네. 아니 그러니까 어떤 정부 MB 정부, 박근혜 정부, 이전 정권, DJ 정부가 특사해서 돈 받았다고 해서 문제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네네. 거꾸로 돈을 안 받았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여정부는 특사해서 돈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얘기도 그거는 대표가 그 기자회견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죠. 그럼 다른 정권에서 그런 게 있었다면 우리 정부는 한 번도 그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깨끗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다른 정부도 한 번도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그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어찌됐든 뭐 오늘 아침도 다른 신문에 보면 원세훈 전 원장인 것 같다 이겁니다. 그 당시에 양윤재 부시장 특사 제의가 있었는데 그 문제도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 다음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MB정부에서 이제 차기 정권에서 지금 논란은 두 가지입니다. 권성동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성완종이라는 이름이 12월 19일 대선 이전에 이미 있었다는 거거든요. 네. 아무리 그 정동영 후보가 표 차이가 있어도 당선도 되지 않은 척에서 얘기를 했을 리가 있겠냐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 만에 하나 MB정부 측에서 요구를 했다면 그걸 문재인 비서실장이 기억을 못한다. 그건 이해가 안 됩니다. 새로운 권력. 그러니까 그것도 정권 교체인데 교체된 권력에서 김태현 변호사를 사면시켜 주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비서실장이나 민정수석이 기억을 못한다. 상식적으로 사실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진짜. 문재인 대표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서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여당이 물타기를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본인도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듣고 싶었던 말은 사면이 어떻게 된 것이냐 이거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표는 동문서답을 하신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이렇게 기자회견 하실 때나 다른 얘기할 때 어떨 때 보면
참 이 정치계의 마이너스 입이라고 해야 되나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어제 기자회견은 제가 볼 때는 싱크홀 하나 만드신 것 같아요. 싱크홀 하나 만드셨는데 MB 인수위에서 요청을 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걸 해줬다라는 식의 얘기는 실제로 보면 밝히면 되는 것이거든요. 인수위의 누구가 요청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가서 물어봐라라는 식으로 또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주군이었죠. 문재인 대표의. 그러면 돌아가신 주군을 끌어들이기 덮어씌우기가 있기 없기 이런 생각이 좀 나던데 그 당시에 MB 인수위에서 노무현 대통령 측에 요구를 했다라는 것을 볼 때는 좀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것이 그때는 BBK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그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로 실효성 있는 얘기인지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가 분명히 밝히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상설특검법이 있는데 지금 문재인 대표가 주장하는 특검법은 뭐가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설특검법은 사실 야당이 요구해가지고 지난 대선 때 협의해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는 이제 상설특검법에 보면 특검 추천위원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특검 추천위가 7명인데 법원행정처 차장, 법무부 차관, 그 다음에 대한변호사협회장 이런 들어갈 수밖에 없죠. 법조 3년이니까. 문제는 국회 추천 4명입니다. 국회 추천 4명이 어떻게 되냐면요. 원칙대로면 의석수대로 비율로 하면 제1당인 새누리당이 많이 가져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제1교섭단체 새누리당 2명, 제2교섭단체인 새정치는 2명입니다. 이건 사실 의석수 비율에 따라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2명 동수로 한 거는 그 당시 야당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들 요청대로 상설특검법 만들었는데 야 이렇게 하면은 우리 의견이 많이 반영 못 되니까 우리가 특검 하고 싶은 사람 찍어서 할게. 별도의 특검법 서로 만들자는 거거든요. 아마 그렇게 하면서 야당이 요구하는 사람 특검을 한다. 이런 류의 규정 넣고 싶겠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검을 하자는 이유가 이 정치적인 사건들, 집권 여당에 관련되는 사건들 검찰한테 맡기면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으니까 특검하자는 건데 이 성완종 게이트 같은 경우는 파국이 어디까지 퍼질지 모르는 것이거든요. 야당 의원이 혹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원하는 특검으로 하자는 얘기는 본인들 수사 안 받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될 게 차기를 생각한다면 참여정부 때 했던 FTA 야당 할 때 뒤집었죠. 그 다음에 해군 강정마을 문제 뒤집었죠. 그 다음에 야당의 요구에 상설특검 만들어 놓고 어떤 또 특별한 문제에 대해서는 못하겠다 하죠. 그러면 이게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할 얘기인가 과연. 그리고 특검이라는 것이 사실 원포인트 수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문재인 대표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 성완종 게이트가 아니고 친박 게이트가 8명만 딱 적시해서 우리가 추천한 검사에 의해 가지고 요것만 딱 조사를 합시다. 뭐 이 얘기인데 그거는 김무성 대표만의 정치적인 얘기죠. 성완종 게이트의 전체적인 걸 해야 되는 것이지 그 메모에 55자 8명만 적시해서 야당이 원하는 검사에 의해 가지고 수사하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실. 또 어제 문재인 대표는 이병기 비서실장도 사퇴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발끈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예, 지금 칠레에서 중남미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 민경욱 대변인이 어젯밤 칠레를 떠나기 직전에 바로 이 기자회견을 한 건데요. 박근혜 대통령 출국하기 전부터 성역 없는 수사라고 강조하지 않았느냐. 수사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한다는 야당 대표 의심받지 않을까 우려된다. 진실 규명을 위해서라면 특검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박 대통령이 이미 말한 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분도 사실은 뭐 이병기 실장 물러가라 뭐 이 얘기도 8명이 명단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제가 이해 안 가는 것은 황교안 장관 물러가라는데 황교안 장관이 김태민 교수님 왜 물러가야 되죠?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물론 사퇴하라고 얘기했죠. 법무부 장관 물러가면 새 법무부 장관 아니면 그 사람 또 물러가야 됩니까? 어차피 검찰 쪽의 수장이면 그게 되지 않는 얘기인 거고 이병기 실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 녹취 파일에 이병기 실장한테 얼마 줬어 라는 얘기가 나오면 의혹이지만 물러나는 게 맞을 겁니다. 근데 이름만 나왔잖아요. 돈 얘기 안 나왔잖아요. 그리고 경향신문 녹취 파일 말고 다른 녹취 어떤 지인들의 전화나 그 진경 스님 얘기를 이런 걸 비하면 이병기 실장한테 내가 부탁하고 싶었는데 그 양반 워낙 깐깐해서 내가 인사한 게 없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게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성완종 회장 스스로 난 이병기 실장에게 돈 준 게 없다라는 얘기인데 돈 받았던 의혹도 없는데 구명 로비 전화가 좀 왔다는 거 하나 가지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 그러면 그 자리 보존할 사람이 어디 있나요? 이게 이병기 실장에 대한 거는 정치 공세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봐요. 네, 앞으로 송환정 게이트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조희연 1심 유죄.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당시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했던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당선 직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는데요. 어제 열린 1심 재판에서 결국 유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로 어떻습니까? 조희연 교육감의 그동안의 교육 정책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어제 저 판결 나오고 가장 많이 술렁거렸던 데가 실은 서울 대치동 학원가였었습니다. 이제 실은 100만 원 이상이면은 이제 당선 무효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500만 원에 이제 어제 나왔었습니다. 물론 1심이긴 하고 대법원까지 가야 되겠지만은 어제 굉장히 흔들렸는데 그 핵심이 조희연 교육감이 그동안 추진됐던 뭐 대단한 개혁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혁신학교라고 그래서 자사고 폐지하고 이제 일반 고등학교 전성시대, 그래서 아예 일반고 전성시대 프로젝트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교원 청렴운동 뭐 이런 건 부수적인 거지만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의 학원가의 틀을 일반고 쪽으로 바꾸는 이제 대대적인 큰 또 그런 작업들을 해왔는데 이 수장이 지금 또 이 뭐 어쨌든 자칫하면 자리에서 물러날 위기까지 왔으니까 1심만으로 보면은요. 그럼 다시 새로운 교육감이 오면은 또다시 혁신고 생기는 게 아닌가, 또다시 자산고, 또다시 특목고, 외고들의 붐이 또 오는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또 일반 고등학교 쪽으로 가려는 이 교육이 또다시 확 바뀌게 되는 이런 상황이어서 어제 출렁출렁 됐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네, 문제의 발언 지난해 서울교육감 선거 당시 나왔습니다.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후보 자신과 두 자녀의 미영주권 보유 문제에 대해서 사실대로 밝혀라. 근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이 전원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예.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알고도 허위 사실인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제대로 확인 절차 없이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조희연 교육감이 사실 예를 들어서 어떤 신문에 난 거를 보고 얘기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근데 그 기자의 개인 트위터인가요? 거기 있는 거를 보고 이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고순석 후보가 절대 아니다. 나 영주권 신청한 적도 없고 영주권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이게 사실 허위 사실인 걸 충분히 인식할 수 있지 않았냐. 이런 이제 배심원들의 판단인데 이게 이제 조희연 교육감이 할 말이 없게 된 게 이걸 만약에 법원에서 판결로 이렇게 했으면 야, 이거 법원이 진보 교육감 찍어내려는 거 아니냐. 라는 이런 어떤 정치적 논평을 낼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본인이 요구해가지고 이제 배심 재판을 했거든요. 뭐 잘 아시겠지만 선거법 같은 경우는 배심 재판 같은 거 전주에서도 뭐 무죄 나오고 똑같은 사안 가지고 그런 일이 많으니까 조희연 교육감이 본인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했겠죠. 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조희연 교육감 30% 얻었기 때문에 예. 한 30% 정도의 그 배심원당은 조희연 교육감 지지자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도 7명 전원이 유죄 판결을 했거든요. 그럼 조희연 교육감으로서는 할 말이 없어진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내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공시지가 1위인 곳이 바로 명동의 한 화장품 매장인데요. 이곳이 최근 도심 속 자연으로 탈바꿈을 했다고 하는데 이상현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건물 전체가 생화로 뒤덮였습니다. 명동 한복판의 초록색 건물이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국내 공시지가 1위 자리에 자리 잡은 이 건물은 화장품 브랜드인 네이처리퍼블릭의 명동 월드점. 매장 벽면에만 생화 5만 그루가 심겨졌습니다. 因为我觉得走过明洞这个地方，我觉得看到这个自然乐园这个牌子，然后我看到这个就是建筑的装饰，我觉得很贴合这个牌子的，就是一个品牌理念，所以我就进去看了。 네이처리퍼블릭은 자연주의 컨셉을 강조하기 위해 새 단장을 해 문을 열었습니다. 매장 내부 인테리어에도 화산석, 알로에 등 자연 그대로의 소재들이 사용됐습니다. 또 월드점이라는 지점 이름에 어울리게 점원 대부분이 중국어나 일본어, 영어를 구사해 외국인들이 쉽게 쇼핑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쇼핑을 많이 하러 오는 그런 상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뉴얼을 통해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이 찾는 세계적인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이처리퍼블릭은 외국인 관광객들로부터 높은 인지도를 받으면서 조만간 중국 매장을 오픈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최근 아모레퍼시픽 등 국내 화장품이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K뷰티의 바람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네, 오늘의 돈 버는 퀴즈 나갑니다. 네,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달부터 민간 택지에 한해 폐지한 부동산 정책은 무엇일까요? 1번 분양가 상한제, 2번 종합부동산세.
네, 돈 버는 퀴즈 나온 이래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골든타임 홈페이지 게시판에 오늘 낮 12시까지 정답 남겨주시면 정답자 가운데 2분께 영화 관람권 2장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 경제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